여러분, 오늘 다룰 주제는 좀 무거워요. 근데 이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고 싶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테슬라, FSD를 막는가? 이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여요. 하나는 한국 정부가 너무 보수적이라서 이거고, 다른 하나는 안전이 중요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하면 할수록 둘 다 반쪽짜리 답이더라고요. 현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국제조약이 얽혀있고, 유엔 차량 안전 규정이 얽혀있고, 한미 FTA가 얽혀있고, 국내 산업보호 논리가 얽혀있고, 개인정보 이슈가 얽혀있고, 사고 책임 법률이 얽혀있어요. 오늘 이 모든 걸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왜 한국은 FSD를 막는 건지, 그게 정당한 건지 아니면 불합리한 건지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관계를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파트 1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정리하자.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짚고 시작합시다. 2025년 11월 25일 테슬라 FSD가 한국에 공식 출시됐습니다. 전 세계 7번째 국가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한국도 FSD 풀렸네 싶잖아요. 근데 실상은 좀 달라요. FSD를 쓸 수 있는 차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미국 프리몬트 공장에서 만든 모델 S, 모델 X 사이버트럭 딱 이 세 종류뿐이에요. 이 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미국산이라는 거예요. 한미 FTA 혜택을 받는 차량이죠. 반면에 한국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팔리는 테슬라, 모델 3하고 모델 Y. 이 차들은 중국 상하이 기가 팩토리에서 만들어져요. 이 차들에서는 FSD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FSD가 출시됐다는 말은 맞는데 대부분의 한국 테슬라 오너가 FSD를 쓸 수 있다는 말은 틀린 거예요. 현실적으로 한국 테슬라 판매의 절대 다수는 중국산 모델 3, 모델 Y인데 이 차들은 전부 FSD가 막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를 이해하려면 꽤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해요. 파트 2 첫 번째 벽 UNEC와 한국의 위치. 가장 근본적인 이유부터 시작합시다. 한국이 속해 있는 국제규제 체계 문제예요. UNEC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UN 유럽경제위원회예요. 이름에 유럽이 들어있지만 유럽만의 기구가 아니에요. 자동차 안전 기준을 국제적으로 만드는 곳인데 한국도 여기 가입돼 있습니다. 5첫 번째 가입국이에요. UNEC에서 만든 자동차 안전 규정은 가입국들이 상호 인정하는 구조예요. 유럽에서 승인된 안전 기준은 한국도 수용해야 하고 한국에서 승인된 기준은 유럽에서도 인정받는 거죠. 이걸 이마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이 UNEC에서 자율주행 관련 규정을 만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두 개의 규정이 있어요. UN R157하고 UN R171. UN R157은 ALKS라고 하는 자동차 선유지 시스템에 대한 규정이에요. 쉽게 말해서 오토파일럿 같은 기능에 대한 규정이죠. 그리고 UN R171은 DCAS, 운전자 제어 보조장치에 대한 규정이에요. 이게 FSD처럼 차선 변경까지 할 수 있는 레벨 2 시스템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UNEC 규정이 뭘 요구하느냐? 핵심은 이거예요. 차량이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면 운전자가 반드시 의도적인 행동 딜리버럿 액션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차가 나 차선 바꿀게요 하고 제안하면 운전자가 방향 지시등을 켜거나 버튼을 누르는 등의 확인 동작을 해줘야 차선 변경이 실행되는 거예요. FSD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차가 스스로 판단해서 차선을 바꿉니다. 운전자한테 확인을 받지 않아요. 차가 저기 가야 하니까 차선 바꿔야겠다 하면 바로 바꿔요. 깜빡이도 차가 알아서 켜고요. 이건 UNEC 규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한국은 UNEC 가입국이니까 이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져 유럽 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모델 3, 모델 Y에서는 FSD가 이 규정에 걸려서 작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미국산 모델 S, 모델 X는 왜 되는 건데? 파트 3 두 번째 벽의 뒷문 한미 FTA. 미국산 차량이 FSD를 쓸 수 있는 이유. 한미 FTA입니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는 자동차 관련 특별 조항이 있어요.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 FMVSS를 충족한 미국산 차량은 한국의 자동차 안전기준 KMVSS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연간 5만 대까지라는 한도가 있었는데 최근 이 한도마저 폐지되기로 합의됐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에서 만든 차가 미국 안전기준을 통과했으면 한국에서 다시 검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KMVSS 기준도 UNEC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FSD가 미국에서는 합법이잖아요.
NHTSA에서 별도로 금지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면 미국산 차량에 탑재된 FSD는 한미 FTA 조항에 따라 한국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별도 검증 없이. 정리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미국산 테슬라는 한미 FTA 덕분에 한국 안전기준과 UNEC 규정을 건너뛸 수 있어요. 그래서 FSD가 됩니다. 반면에 중국산 테슬라는 FTA 혜택이 없으니까 한국 안전기준, 즉 UNEC 기반의 규정을 따라야 해요. 그 규정이 FSD의 자동 차선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FSD가 안 되는 겁니다. 같은 FSD, 같은 소프트웨어인데 차가 어디서 만들어졌냐에 따라 합법과 불가가 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파트 45초의 족쇄. 이 차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드릴게요. 동아일보에서 올해 2월에 보도한 기사가 있어요. 테슬라는 규제 프리패스, 국산차는 15초 족쇄. 이 제목이 상황을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현행 한국 규정에서 레벨 2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국산차나 유럽 수입차는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면 약 15초 만에 경고음이 울리고 기능이 해제돼요. 15초요. 핸들에서 손 뗀 지 15초면 삐삐삐 하면서 자율주행이 꺼지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산 테슬라는 FTA 면제 조항 덕분에 이 15초 제한이 없어요. 핸들에서 손을 떼고 수십 분을 달려도 시스템이 꺼지지 않아요. 물론 운전자 주의 모니터링이 따로 있긴 하지만 한국 법에서 요구하는 15초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같은 나라, 같은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현대차 제네시스 GV82 자율주행 기능을 쓰면 15초 만에 경고가 울리는데 바로 옆 차선의 테슬라 모델 X는 핸즈프리로 유유히 달리고 있는 거예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게 역차별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기술이 있어도 규제 때문에 못 쓰는 건데 경쟁사는 규제를 안 받으니까요. 디일렉이라는 매체에서 테슬라, FSD와 현대차 역차 변론이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거기서 재미있는 지적을 했어요. 역차별은 억울할 수 있다.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규제를 풀면 현대차가 FSD급 기능을 내놓을 수 있느냐 하면 답은 아니오다. 이거예요.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바로 경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술 격차 자체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게요. 파트 ODCAS 이 알파벳 4글자가 핵심이다. 자, DCAS라는 단어를 기억해주세요. 드라이버 컨트롤 어시스턴스 시스템. 한국어로는 운전자 제어 보조 장치. 이게 FSD를 막는 직접적인 규정이에요. 국토부는 테슬라, FSD를 EDCAS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FSD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법적으로는 레벨 2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에요.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왜 이 구분이 중요하냐면 레벨 2와 레벨 3의 법적 의미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레벨 2에서는 운전자가 항상 차량 제어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요. 차가 알아서 달리더라도 법적으로는 운전자가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이에요. 레벨 3부터는 달라요.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운전을 맡으니까 그 조건 내에서 사고가 나면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해요. 그래서 레벨 3 인증을 받으려면 훨씬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제조사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테슬라가 FSD를 레벨 2로 분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레벨 3으로 올리면 사고 책임을 테슬라가 져야 하니까. 감독형 슈퍼바이즈드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건 레벨 2야. 운전자가 항상 감독해야 해라고 선을 긋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FSD를 타보면 레벨 3에 가까운 경험을 해요. 핸들에서 손을 떼고 수십 분을 달리잖아요. 법적으로는 레벨 2인데 실질적으로는 레벨 3처럼 사용되는 거예요. 이걸 국토부에서는 제도적 공백이라고 표현했어요. 국토부 박용선 과장의 말을 인용하면 DCAS 차량은 자율주행 레벨 3 이상 차량과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DCAS의 경우 운전자가 항상 차량 제어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운전해야 한다. 이거예요. 쉽게 번역하면 FSD가 아무리 잘 달려도 그건 보조 기능이고 운전자가 항상 책임져야 하는 거다. 핸들 놓고 딴짓하면 안 된다. 이 입장인 거죠. 파트 6 UN R171의 구체적인 제한 사항. UN R171이 구체적으로 뭘 제한하는지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왜냐면 이게 중국산 모델 3, 모델 Y에서 FSD가 안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거든요. UN R171은 2024년 9월부터 1단계 페이지 1가 발효됐어요. 이 규정이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 이해가 돼요. 첫째, 자동 차선 변경 시 운전자의 확인 동작이 필수입니다.
차가 차선을 바꾸려면 운전자가 방향 지시등을 켜거나 터치 스크린을 누르거나 어떤 형태로든 나 차선 바꿔도 좋아라는 확인을 해줘야 해요. 차가 스스로 판단해서 바로 바꾸는 건 안 됩니다. 둘째, 핸들에서 손을 떼면 일정 시간 내에 경고를 하고 기능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게 아까 말한 15초 규정이에요. 셋째, 시스템의 오용과 과신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운전자가 시스템을 맹신하고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요구돼요. FSD는 이 중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FSD의 핵심 기능 중 하나가 차가 스스로 판단해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인데 R171은 그걸 허용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테슬라가 한국 시장을 위해 FSD의 소프트웨어를 수정해서 R171에 맞출 수도 있어요. 차선 변경 전에 운전자 확인을 받도록 코드를 바꾸는 거죠.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런 형태의 너프NER F된 버전이 논의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FSD의 핵심 경험이 크게 달라지잖아요. 매번 차선 바꿀 때마다 확인을 눌러야 한다면 그게 과연 풀 셀프 마이너스 드라이빙인가? 이름값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쉽사리 그러면 R171에 맞추겠습니다 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FSD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니까요. 파트 7 그러면 왜 UNEC는 이런 규정을 만들었나? 잠깐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UNEC가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기술을 막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핵심은 운전자의 상황 인식 시츄에이셔널 어너스예요. 자율주행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운전자가 점점 더 시스템을 맹신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차가 알아서 하니까 나는 넷플릭스 봐야지 이런 식으로. 실제로 미국에서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켜놓고 잠든 운전자가 뉴스에 나온 적도 있잖아요. UNEC가 우려한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레벨 2 시스템은 운전자가 항상 감독해야 하는 건데 시스템이 너무 잘 작동하면 운전자가 감독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동화 편향 오토메이션 바이어스이죠. 시스템이 잘하니까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정작 시스템이 실수했을 때 대응을 못하는 상황. 그래서 UNEC는 차선 변경 같은 중요한 판단은 운전자가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한 거예요. 운전자를 강제로 운전 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한 장치인 셈이죠. 이 논리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자동화 편향에 의한 사고가 보고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동시에 이 규정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어요. FSD의 판단 능력이 이미 대부분의 인간 운전자보다 나은 수준에 도달했다면 운전자한테 일일이 확인을 받는 게 오히려 불필요한 방해가 아니냐는 거죠. 이건 기술 철학의 문제예요. 인간이 최종 판단자여야 한다는 철학과 AI가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다면 AI한테 맡겨라라는 철학의 충돌. UNEC는 전자의 입장이고 테슬라는 후자의 입장인 거죠. 파트 8 NHTSA 조사 FSD가 정말 안전한가? 여기서 FSD의 안전성 문제를 짚어봐야 해요. 한국이 FSD를 막는 이유 중 하나가 안전 우려인데 그 우려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하니까요. 2026년 3월 바로 며칠 전이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가 테슬라 FSD에 대한 조사 수위를 한 단계 격상했어요. 엔지니어링 분석 단계로 올린 건데 이건 리콜을 요청하기 직전 단계의 대규모 조사예요. 조사 대상은 모델 S, 모델 X, 모델 3, 모델 Y, 사이버 트럭을 포함한 약 320만 대의 차량이에요. 320만 대요. 미국에서 달리고 있는 거의 모든 테슬라가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NHTSA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FSD와 관련된 사고가 9건 확인됐어요. 그중 1건은 사망사고, 2건은 부상사고였습니다. 나머지 6건도 추가 조사 중이에요. 조사의 핵심은 뭐냐면 안개나 짙은 먼지, 눈부신 직사광선 같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FSD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예요. FSD는 카메라만 사용하잖아요. 라이터나 레이더 없이 순수하게 카메라, 영상만으로 주변을 인식하는데 카메라에 물리적 한계가 있는 거죠. 안개가 끼면 카메라도 잘 안 보이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황에서 FSD가 성능 저하를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경고를 제대로 했느냐는 거예요. 나 지금 잘 안 보여. 내가 운전해라는 경고를 충분히 줬느냐. NHTSA는 이 부분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 조사가 뭘 보여주냐면 FSD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단한 기술인 건 맞지만 아직 한계가 있어요. 특히 카메라 기반 시스템의 물리적 제약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국토부가 별도 검증 없이 수용된 게 아쉽다고 한 배경에는 이런 안전 우려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조사 대상인 기술이 한국에서는 아무 검증 없이 도로를 달리고 있으니까요. 파트 9 사고 책임의 회색지대. FSD와 관련해서 한국 법체계에 가장 큰 공백이 있는 부분이 사고 책임이에요. 현재 한국에서 FSD를 쓰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까요? 답은 간단해요. 운전자입니다. FSD가 레벨 2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운전의 주체는 운전자예요. 차가 알아서 달렸어도 사고 책임은 운전자한테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공정한 거냐는 다른 문제잖아요. 차가 판단해서 차선을 바꿨고 그 판단이 잘못돼서 사고가 났어요. 운전자는 차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었고 이걸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할 수 있는가?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감독 의무를 태만히 했다는 논리로. 근데 상식적으로는 좀 이상하잖아요. 시스템이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맡긴 건데 시스템이 실수하면 내 책임? 여기서 테슬라의 영리한 전략이 보여요. 풀 셀프 마이너스 드라이빙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에게는 완전 자율주행의 환상을 줘서 차를 팔고 법적으로는 감독형 슈퍼바이즈드 레벨 2로 분류해서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 넘기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이 구조의 불편함을 느끼는 건 당연해요. 레벨 2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레벨 3처럼 사용되는 기술이 도로 위에 나돌고 있으면 사고가 났을 때 이건 레벨 2니까 운전자 책임이에요 라고 하기가 곤란해지거든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이 법적 회색지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한국이 FSD를 대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파트 10 개인정보와 데이터 주권. 세 번째 벽이에요. 개인정보와 데이터 주권 문제. 테슬라 차량은 달리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요. 카메라 8대가 360도로 주변을 촬영하고 GPS가 위치를 추적하고 주행 경로, 속도, 가속 패턴, 운전자의 행동 패턴. 이 모든 데이터가 수집돼서 테슬라 서버로 전송됩니다. FSD가 활성화되면 데이터 수집량은 더 늘어나요. FSD의 AI를 학습시키기 위해 더 많은 주행 데이터가 필요하니까요. 한국 도로의 모든 구석구석이 데이터화돼서 테슬라 본사, 즉 미국에 있는 서버로 전송되는 거예요. 2025년 12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 FSD가 한국에서 100만 킬로미터를 넘게 주행했어요. 출시 한 달 만에요. 이 주행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 데이터에 보행자의 얼굴, 다른 차량의 번호판, 건물의 위치, 특정 장소의 교통 패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2024년에 한국 정부가 테슬라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무단 촬영 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테슬라 차량의 외부 카메라가 거리를 촬영하면서 행인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을 수집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를 들여다본 거죠. 중국은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했어요. 테슬라 FSD를 승인하기 전에 중국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라는 조건을 달았거든요. 테슬라도 이걸 수용했고요. 데이터 주권을 확보한 거예요. 한국은 아직 이런 수준의 조건을 걸지 못했어요. 최근의 영상 데이터는 가명 처리 없이도 자율주행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되 위치정보 데이터 규제는 따로 정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FSD를 전면 개방하기 전에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고 누가 접근할 수 있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먼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거예요. 파트 11 국내 산업 보호라는 말 못할 이유. 여기서부터 좀 민감한 얘기를 해볼게요.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요인이에요. 국내 산업부. 한국에는 현대차 그룹이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한국 자동차 산업의 절대적인 존재죠. 한국 GDP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고용인원, 수출 기여도. 이걸 생각하면 한국 정부가 현대차 그룹을 어떤 식으로든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테슬라 FSD가 한국 도로에서 보여주고 있는 수준은 솔직히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을 압도해요. 현대차의 HDA는 고속도로에서 차선 유지하고 앞차, 따라가는 수준인데 테슬라 FSD는 서울 도심 복잡한 교차로를 스스로 통과하고 있거든요. 기술 격차가 상당합니다. 이 상태에서 FSD를 전면 개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들이 현대차 자율주행은 왜 이 수준이야? 하고 비교하기 시작할 거예요. 테슬라 판매가 늘고 현대차 판매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건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의 타격이에요. 물론 이건 자유시장 경쟁의 원리잖아요. 더 좋은 기술을 가진 회사가 이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 산업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을 활짝 여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걸 대놓고 현대차 보호하려고 FSD 막습니다 라고 하면 국제 통상 마찰이 생기니까 표면적으로는 안전기준, 인증 절차, 국제 규정 준수 같은 이유를 내세우는 거죠. 이건 제 추측이에요. 공식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요인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모든 나라의 정부가 자국 산업을 어느 정도는 보호하려 하잖아요. 다만 이 전략이 장기적으로 옳은지는 의문이에요. 기술 경쟁을 규제로 막는 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거든요. 경쟁 없이는 혁신이 안 되니까요. 디일렛 칼럼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 당장 규제를 풀어도 현대차가 FSD급 기능을 내놓을 수 없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규제로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현대차가 빠르게 따라잡지 못한다면 나중에 규제가 풀리는 순간 충격은 더 커질 수 있어요. 파트 12 역차별의 구조적 모순. 이 상황의 구조적 모순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모순 1. 미국산 테슬라는 검증 없이 FSD를 쓸 수 있는데 한국산 현대차는 15초 제한에 묶여 있다. 같은 도로, 같은 나라인데 적용되는 규칙이 다르다. 모순 2. 중국산 테슬라와 미국산 테슬라는 같은 FS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차의 생산지에 따라 하나는 합법이고 하나는 불법이다. 모순 3. 한국 정부는 안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FTA로 들어온 미국산 차량의 FSD에 대해서는 별도 안전 검증을 하지 않는다. 모순 4. NHTSA가 미국에서 FSD를 대상으로 320만 대 규모의 결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같은 FSD가 검증 없이 운행되고 있다. 이 모순들을 보면 한국이 FSD를 막는 것도 아니고 여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 있다는 게 보여요. 한쪽 문 FTA는 열어놨으면서 다른 쪽 문 UNEC 인증은 닫아놓은 거예요. 이 어중간함이 소비자 혼란과 탈옥 사태를 만든 근본 원인이에요. 파트 13 정부의 딜레마. 솔직하게 말하면 한번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정부가 처한 딜레마가 뭔지를. 딜레마 1. FTA는 국제조약이라 한쪽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미국산 차량의 FSD를 막으려면 FTA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건 미국과의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요. 특히 지금 한미 관계에서 무역 이슈가 민감한 시기에 자동차 관련 FTA 조항을 건드리는 걸 리스크가 큽니다. 딜레마 2. 중국산 모델 3, 모델 Y의 FSD를 빨리 열어주고 싶어도 UNEC 규정이 걸려 있어요. 한국이 UNEC 가입국인 이상 이 규정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이건 유럽 및 다른 UNEC 가입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딜레마 3. 규제를 풀면 현대차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규제를 유지하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기술 도입이 늦어져요. 딜레마 4. FSD 사고가 나면 정부가 왜 검증 없이 허용했냐는 비난을 받고 FSD를 너무 막으면 기술 발전을 방해한다는 비난을 받아요. 어떻게 해도 비난을 받는 구조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한 전략이 뭐냐면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대응하자예요. 급하게 풀지도 않고 완전히 막지도 않고 중간에서 관망하는 거죠. 이 전략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신중하다고 볼 수도 있고 우유부단하다고 볼 수도 있고. 파트 14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법 제도는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도적 움직임은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의 시행령이 2026년 1월 2일부로 개정 시행됐고 시행규칙도 정비되고 있어요. 그리고 2026년 6월 18일에 추가 개정 사항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이 다루는 게 뭐냐면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임시운행 허가, 안전기준, 사고 책임체계, 보험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국토부가 밝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운전자의 방향지시 등 수동 조작 없이도 차선 변경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기준이 2025년 9월에 발효됐다는 거예요. 이건 UN RBEC 71의 개정안인데 기존보다 자동 차선 변경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 버전이에요. 국토부는 이 새로운 국제기준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해당 기준이 도입되면 일반 도로보다는 고속도로에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중국산 모델 3, 모델 Y에서도 FSD가 가능해지는 길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전면 개방이 아니라 고속도로부터 단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고 완전히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거죠. 파트 15 중국산 테슬라를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할 수 없다. 국토부 박용선 과장이 한 발언 중에 꽤 의미심장한 게 있어요. 중국산 모델 3, 모델 Y의 FSD 사용 가능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거든요. 중국산 테슬라를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다. 이 한마디에 정부 입장이 압축되어 있어요. 정부는 테슬라 한 회사를 위해 규제를 바꿔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규제는 전체 자동차 산업, 전체 소비자, 전체 도로 안전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하는 건데 특정 회사의 특정 제품을 위해 규제를 맞춰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죠. 이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만약 테슬라를 위해 UNEC 규정 적용을 면제해준다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우리도 면제해달라고 할 거잖아요.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동시에 미국산 테슬라는 이미 FTA로 면제받고 있잖아요. 그 형평성은 이미 깨져 있는 거 아닌가요? 중국산 테슬라를 위해 제도를 바꿀 수 없다면서 미국산 테슬라는 FTA로 면제해준다는 건 모순이 아닌가요? 이 모순에 대해 정부가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FTA는 정부가 선택한 게 아니라 이미 체결된 국제조약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겠지만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상황이 만들어진 건 맞으니까요. 파트 16 한국도로의 특수성이라는 주장. 정부가 FSD에 신중한 또 다른 이유로 한국도로의 특수성을 들어요. 이게 타당한 주장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한국도로 환경이 미국과 다른 점들. 도로가 전반적으로 좁아요. 특히 서울의 이면도로는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가는 곳도 많죠. 배달 오토바이가 차 사이를 누비는 건 한국만의 독특한 환경이에요. 비보호 좌회전 방식도 나라마다 달라요. 아파트 단지 내 좁은 도로, 복잡한 지하주차장, 수시로 바뀌는 도로 공사 구간. 이런 건 미국 도로와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미국에서 학습한 FSD가 한국에서 똑같이 작동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예요. 이 주장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FSD의 AI가 한국 도로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하지 못했을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FSD는 주로 미국 도로 데이터로 학습됐고 한국 도로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적을 거예요. 근데 반론도 있어요. FSD가 한국에 출시된 지 100일 만에 500만 마일을 주행했잖아요. 한국도로공사가 테스트했을 때 우수하다 엑설런트는 평가를 받았고 서울 도심 주행 영상에서도 복잡한 교차로를 무난하게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국 도로에서 안 될 것이다 라는 우려는 현실과 좀 다른 거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죠. 물론 몇 번의 성공적인 주행이 안전성을 완전히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결국 이건 얼마나 많은 검증이면 충분한가의 문제예요. 정부는 아직 부족하다고 하고 소비자는 이 정도면 됐지 않냐고 하는 거죠. 파트 17 유럽도 맡고 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맥락을 하나 짚을게요. FSD를 맡고 있는 게 한국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도 FSD를 못 쓰고 있어요. 유럽의 테슬라 오너들은 한국 오너들보다 더 답답한 상황이에요. 유럽에서는 미국산이든 뭐든 상관없이 FSD 자체가 아예 승인되지 않았거든요. UNEC 규정의 본거지가 유럽이니까 규정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FSD 공식 출시가 되지 않았어요. 현재 FSD를 쓸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중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 미국산 차량 한정. 전 세계적으로 봐도 FSD를 완전히 열어놓은 나라가 소수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한국이 유독 보수적인 게 아니라는 게 보여요. 오히려 한국은 FTA 덕분에 미국산 차량에 한해서라도 FSD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유럽이나 일본보다는 나은 상황이에요. 유럽에서 FSD가 승인되려면 EU의 형식 승인 타이프 어프루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테슬라가 유럽에서 FSD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빨라야 2026년 하반기, 그것도 고속도로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맥락을 알면 한국 정부의 신중한 태도가 좀 더 이해가 돼요. 한국만 유별나게 막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FSD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진행 중인 거예요. 한국이 그 흐름 안에 있는 거죠. 파트 18 미국은 왜 FSD를 허용하나? 반대로 미국은 왜 FSD를 허용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해요. 미국이 허용하는 이유를 알면 한국이 막는 이유도 더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미국의 자동차 규제 철학은 유럽이나 한국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미국은 자기 인증 셀프-서터퍼케이션 체계예요.
자동차 제조사가 스스로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증하면 판매할 수 있어요. 정부가 사전에 일일이 검증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리콜을 명령하는 방식이죠. 유럽과 한국은 형식 승인 타이프 어프루벌 체계예요. 차를 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검증을 받고 승인을 받아야 해요. 사전 검증 방식이죠. 이 차이가 FSD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FSD는 안전합니다 라고 자기 인증하면 일단 판매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NHTSA가 조사하고 리콜을 시키면 되니까. 실제로 지금 NHTSA가 320만 대를 조사하고 있는 것처럼. 반면에 유럽이나 한국에서는 판매하기 전에 정말 안전한지 사전에 검증받아야 해요. 테슬라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정부 기관의 승인 없이는 기능을 활성화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시스템이 더 나은지는 철학의 문제예요. 미국 방식은 기술 혁신에 유리해요.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안전 문제가 사후에 발견되는 리스크가 있어요. 유럽, 한국 방식은 안전에 유리해요. 사전에 검증하니까. 하지만 기술 도입이 느려지는 단점이 있어요. 두 시스템 모두 장단점이 있고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파트 19 테슬라가 한국을 대하는 태도. 여기서 테슬라의 태도도 한번 짚어봐야 해요. 왜냐면 FSD가 한국에서 막혀있는데 한국 정부만의 탓은 아니거든요. 테슬라 코리아가 중국산 모델 3, 모델 Y의 FSD 인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느냐? 솔직히 의문이에요. 국토부가 테슬라 스스로 자기인증 제도를 활용해 국내에서 FSD 적용을 시킬 수 있다고 밝혔잖아요. 이건 테슬라가 알아서 인증 절차를 밟으면 가능한데 테슬라가 안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테슬라가 한국 시장을 위해 FSD를 R171에 맞춰 수정하거나 인증에 필요한 서류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있냐?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테슬라가 이 부분에 크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추측이지만 테슬라 입장에서 한국의 중국산 모델 시장이 아직 FSD 구동 매출로서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미국, 캐나다, 중국 같은 대형 시장에 집중하는 게 더 효율적이니까요. 한국만을 위해 별도 버전의 FSD를 개발하거나 복잡한 인증 절차를 밟는 건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또 하나, 테슬라는 FSD의 핵심 경험인 완전 자동 차선 변경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R171에 맞춰서 매번 운전자 확인을 받는 버전을 만들면 그건 FSD가 아니라 고급 오토파일럿이 되는 거잖아요. FSD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국제기준 자체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R171이 개정되어서 자동 차선 변경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면 별도 수정 없이 FSD를 한국에서 풀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FSD가 한국에서 막혀있는 건 한국 정부만의 탓도 아니고 국제 규제만의 탓도 아니고 테슬라의 전략적 선택도 한몫하고 있는 거예요. 파트 20 보험업계의 시선. 잘 안 다뤄지는 부분인데 보험업계의 시선도 중요해요. 자율주행이 본격화되면 자동차 보험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해요. 지금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의 사고 이력과 과실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잖아요. 근데 차가 알아서 운전하면 운전자의 과실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져요. 레벨 3부터는 법적으로 시스템 운행 중 사고 책임이 제조사에게 갈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되어서 레벨 3 자율주행차 사고 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FSD는 레벨 2잖아요. 레벨 2에서는 기존 보험 체계가 그대로 적용돼요. 사고 나면 운전자 책임,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 근데 실질적으로 FSD가 레벨 3처럼 운용되면 이 체계가 불공정할 수 있어요. 보험업계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시대의 보험이라는 주제로 연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레벨 2 자율주행 보조의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보험이라는 게 리스크를 계량화해야 하잖아요. 근데 FSD의 리스크를 어떻게 계량화해요? 아직 한국 도로에서 충분한 사고 데이터가 없는데 미국 데이터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한국 도로 환경이 다르니까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고 이런 보험 체계의 미비도 정부가 FSD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예요. 파트 21 군사 안보적 관점. 이건 잘 안 다뤄지는 각도인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슈예요. 테슬라 차량에 달린 카메라 8대가 360도로 주변을 촬영하면서 달린다고 했잖아요.
이 카메라가 촬영하는 건 단순한 도로 풍경이 아니라 한국의 도로 인프라, 건물 배치, 교통 패턴 등을 고해상도로 기록하는 거예요. 한국은 분단 국가예요. 군사시설, 정부기관, 국방 관련 인프라가 곳곳에 있어요. 테슬라 차량이 이런 지역 근처를 지나가면서 촬영한 데이터가 해외 서버로 전송된다면 이게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건 가민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중국이 테슬라에게 데이터의 중국 내 저장을 요구한 이유 중 하나도 이거예요. 중국도 자국의 도로 데이터, 특히 군사시설 주변 데이터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한국도 비슷한 우려를 가질 수 있어요. 물론 테슬라가 우리는 데이터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않습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데이터가 미국 서버에 있으면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정부가 FSD를 막는 이유로 내세우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논의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파트 22 사고가 나면 정부가 욕먹는 구조.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이걸 좀 더 깊이 파볼게요. 정부의 정치적 리스크 문제. 만약에 FSD를 전면 개방했는데 한 달 뒤에 FSD를 켜고 달리던 차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될까요? 왜 정부가 검증도 제대로 안하고 자율주행을 풀어줬냐? 누가 책임지냐? 안전이 먼저 아니냐? 이런 여론이 폭발할 거예요. 뉴스에서 연일 다루고 국정감사에서 추궁당하고 담당 공무원은 문책당하고 반대로 FSD를 계속 막고 있으면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다. 갈라파고스 규제 소비자 불편을 외면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지만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책임은 지지 않아도 돼요. 관료 입장에서 뭐가 더 안전한 선택인지는 명확하죠. 막는 게 안전해요. 풀어서 사고가 나면 내 커리어가 끝나지만 막아서 비판을 받는 건 견딜 수 있으니까.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규제 당국이 비슷한 인센티브 구조를 갖고 있어요. 허용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지만 금지해서 기회를 놓치는 건 책임을 안 진다. 이 비대칭성 때문에 규제가 보수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꾸려면 인센티브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해요. 적극 행정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결과가 안 좋아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해주는 제도. 이런 문화가 정착되어야 규제 당국이 좀 더 전향적으로 나설 수 있어요. 파트 23 중국의 접근법에서 배울 점. 중국이 테슬라, FSD를 승인한 과정을 보면 한국이 배울 점이 있어요. 중국은 테슬라, FSD에 대해 3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첫째, 중국에서 수집된 주행 데이터는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할 것. 둘째, 중국 도로 환경에 맞는 최적화를 진행할 것. 셋째, 중국 정부의 안전 검증을 통과할 것. 테슬라는 이 3가지 조건을 다 수용했어요.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하고 중국 도로에 맞게 FSD를 최적화하고 중국 당국의 검증을 받았죠. 결과는 어떻게 됐냐? 중국에서 FSD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소비자들은 FSD를 쓸 수 있게 됐고 중국 정부는 데이터 주권을 확보했고 테슬라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서 FSD 구독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됐어요. 윈윈인 거죠. 한국도 비슷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데이터는 한국 내 서버에 저장하라. 한국 도로 환경에 대한 검증 데이터를 제출하라. 우리 기관의 안전평가를 통과하라. 이런 조건을 달고 그 조건을 충족하면 FSD를 허용하는 방식. 지금 한국은 UNEC 규정에 안 맞으니까 안 됩니다 하고 끝인데 중국처럼 조건부를 허용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한국과 중국의 상황이 다르다는 건 알아요. 중국은 UNEC 가입국이 아니니까 이런 식의 독자적인 결정이 가능한 반면 한국은 UNEC 가입국이라 규정의 제약을 받거든요. 하지만 한미 FTA로 이미 예외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건부 예외가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파트 24. FSD를 막는 7가지 벽 총정리. 여기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총정리해 볼게요. 한국이 테슬라, FSD를 막는 이유. 정확히 말하면 중국산 모델 3, 모델 Y에서 FSD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를 7개의 벽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벽은 UNEC 규정이에요. UN R171의 DCAS 규정이 자동 차선 변경 시 운전자 확인을 요구하는데 FSD는 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벽은 한미 FTA의 이중 구조예요. 미국산 차량은 면제받는데 중국산 차량은 면제받지 못하는 비대칭 구조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벽은 사고 책임의 법적 공백이에요. 레벨 2로 분류되지만 레벨 3처럼 사용되는 FSD의 사고 책임을 기존 법 체계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벽은 개인정보와 데이터 주권이에요. 한국 도로 데이터가 해외 서버로 전송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합니다. 다섯 번째 벽은 국내 산업 보호예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기술이 테슬라에 뒤처진 상황에서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벽은 안전 검증의 부재예요. 한국 도로 환경에서의 FSD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한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일곱 번째 벽은 관료제의 보수성이에요. 허용했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지만 금지해서 기회를 놓치는 건 책임을 안 지는 비대칭적 인센티브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 7개의 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한국에서 FSD의 전면 허용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단일한 이유가 아니라 여러 요인이 얽혀있는 복합적인 문제라는 거죠. 파트 25 이 벽들이 무너지려면 그러면 이 벽들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벽, UNEC 규정은 국제 논의를 통해 바뀔 수 있어요. 실제로 UN R171의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고 자동 차선 변경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2026년 중에 고속도로에서의 제한이 먼저 풀릴 가능성이 있고 도심까지 풀리는 건 좀 더 시간이 걸릴 거예요. 두 번째 벽, FTA의 이중 구조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지만 중국산 차량의 인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실질적 차별을 줄일 수 있어요. 세 번째 벽, 사고 책임 법률은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법의 추가 정비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해요. 레벨 2라는 새로운 개념을 법적으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벽, 데이터 주권은 한국 내 서버 저장 의무화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 해결할 수 있어요. 중국의 선례가 있으니 참고할 수 있죠. 다섯 번째 벽, 산업보호는 현대차가 자체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는 것으로 해소해야 해요. 규제의 보호막 뒤에서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 벽, 안전검증은 규제 샌드박스 같은 제도를 활용해 실증 데이터를 빠르게 축적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 벽, 관료제의 보수성은 적극 행정 문화와 정치적 리더십으로 극복해야 해요. 파트 26이 모든 걸 관통하는 질문.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안전과 혁신 사이에서 어디에 균형점을 잡을 것인가? 완전한 안전을 추구하면 혁신은 멈춰요. 100% 안전이 증명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 기술은 영원히 출시되지 못해요. 완벽한 안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완전한 혁신 자유를 추구하면 안전이 위험해져요. 검증 없이 아무 기술이나 풀어놓으면 피해는 무고한 시민에게 돌아가니까. 이 둘 사이 어딘가에 균형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균형점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기술의 성숙도마다 달라요. 미국은 그 균형점을 혁신 쪽에 더 가깝게 잡았어요. 유럽은 안전 쪽에 더 가깝게 잡았고 한국은 지금 그 균형점을 어디에 잡을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이 이 균형점을 좀 더 혁신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물론 안전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조건부 허용, 단계적 개방, 실증 데이터 축적 이런 방법으로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기술 도입을 앞당기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매년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수천 명이 죽고 있어요. 만약 FSD가 그 사고율을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다면 FSD 도입을 늦추는 것 자체가 더 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건 결코 쉬운 판단이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 판단을 해야 하고 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했던 이런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트 27 2027년 우리는 이 영상을 어떻게 돌아볼까? 1년 후를 상상해 볼게요. 2027년 4월 이 영상을 다시 본다고 해봅시다. 그때는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낙관적으로 보면 중국산 모델 3, 모델 Y에서도 FSD가 정식으로 풀려 있을 거예요. R171 개정안이 국내에 도입돼서 최소한 고속도로에서는 FSD의 자동 차선 변경이 허용되고 도심에서도 제한적으로 운용될 수 있겠죠. 탈옥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한국도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에 진입하는 거예요. 비관적으로 보면 규제가 여전히 제자리이고 탈옥은 지하로 숨어들고 정부와 소비자의 갈등은 깊어지고 한국의 자율주행 산업은 미국이나 중국에 더 뒤처지는 거예요. 어떤 미래가 올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정부, 기업, 소비자, 전문가 모두가 참여하는 건강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것. 그게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에요. 파트 28 제 결론. 자, 1시간 가까이 이야기했습니다. 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한국이 테슬라 FSD를 막는 건
단순히 보수적인 정부 때문도 아니고 안전이 중요해서 하나만의 이유도 아닙니다. 국제규제, FTA 사고 책임, 데이터 주권, 산업보호, 관료제 인센티브 구조.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예요. 각각의 이유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완전히 불합리하다고 치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한국의 대다수 테슬라 오너는 자기 차에 이미 들어있는 기능을 쓰지 못하고 같은 도로 위에서 미국산 차량만 FSD를 즐기는 불공정한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정부에게 바라는 건 투명성과 속도예요. 왜 막고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소통하고 언제쯤 열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주세요. 언제 될지 모릅니다는 답이 가장 나쁜 답이에요. 테슬라에게 바라는 건 적극성이에요. 한국 시장을 진지하게 대한다면 인증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세요. 정부만 탓할 게 아니라 테슬라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소비자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이 이슈를 단순화하지 않는 거예요. 정부가 나쁘다, 테슬라가 나쁘다 이렇게 단순화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이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고 건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게 진짜 변화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파트 1 로보택시가 뭔지부터 확실히 하자. 먼저 개념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로보택시하고 FSD하고 헷갈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FSD는 여러분이 소유한 차에서 자율주행을 쓰는 거예요. 내 차, 내가 타고 차가 알아서 달리는 거. 운전자가 감독하면서요. 로보택시는 다른 개념이에요. 차 안에 운전자가 아예 없어요. 여러분이 앱으로 호출하면 빈 차가 알아서 와요. 타고 목적지까지 가면 내려요. 끝. 기사도 없고 운전대도 없는 차도 있어요. FSD가 SA 기준 레벨 2인 반면 로보택시는 레벨 4를 목표로 해요. 레벨 4가 뭐냐면 특정 조건 안에서 인간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수준이에요. 특정 조건이라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레벨 5 모든 조건에서 완전 자율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무인 운행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FSD와 로보택시는 법적 의미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FSD에서는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이에요. 로보택시에서는 차 안에 운전자가 없으니까 사고 나면 차를 운영하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해요. 이 책임 구조의 전환이 기술적 난이도뿐 아니라 사업적 리스크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파트 2 웨이모 조용한 킹. 로보택시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나와야 할 이름이 있어요. 웨이모더 WAYMO.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산하에 있는 자율주행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로보택시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예요. 테슬라가 FSD로 주목을 받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소란을 피우는 동안 웨이모는 조용히 세계 최대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만들어 놨어요. 숫자로 볼게요. 2026년 2월 기준 웨이모는 미국 내 10개 주요 도시에서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최근에 4개 도시를 추가로 확장했어요. 16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고 기업 가치는 1260억 달러, 하나로 약 170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웨이모의 차량에는 카메라뿐 아니라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 센서가 다 달려 있어요. 테슬라의 카메라만으로 충분하다는 철학과 정반대예요. 온갖 센서를 다 달아서 절대 못 봐서 사고 나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전략이죠. 이 접근 방식의 장점은 안전성이에요. 카메라가 안개에 안 보여도 라이다는 작동하니까. 단점은 비용이에요. 센서 세트 하나가 수천만 원이에요. 일반 소비자, 차량에 넣기는 어렵고 로보택시처럼 서비스용 차량에만 적용 가능한 거죠. 근데 웨이모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2026년 초에 산타모니카에서 웨이모 로보택시가 초등학생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NHTSA가 조사에 착수했고 웨이모 측은 인간보다 덜 세게 부딪혔으니 우리가 더 안전하다는 식의 해명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논란이 됐어요. 사고를 낸 건 사실인데 덜 다치게 했으니 괜찮다는 논리가 좀 이상하지 않냐는 거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웨이모는 로보택시 분야에서 가장 많은 운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가장 넓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 로보택시의 왕은 웨이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파트 3 테슬라 도전자의 기록. 자, 그러면 테슬라는 어떤가요? 테슬라는 2025년 6월 22일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약 10대의 모델 Y를 개조해서 투입했죠. 처음에는 500대까지 늘리겠다는 목표였는데 현실적인 문제로 60대 정도로 하향 조정됐어요. 중요한 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아직 완전한 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수석에 테슬라 직원이 타고 있어요. 안전 모니터 역할이죠.
로보택시라고 부르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감독자가 동승하는 자율주행 택시인 거예요. 그리고 사고 기록이 좀 걱정돼요. 출범 8개월 만에 14건의 사고가 보고됐어요. 57,000마일마다 사고 1건 꼴이에요. 단순 산술로 계산하면 인간 운전자보다 사고율이 9배 높다는 분석도 있어요. 물론 이 숫자를 단순 비교하면 안 돼요. 테슬라, 로보택시의 운행 환경, 주행거리, 사고의 심각도 등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경미한 접촉사고도 전부 보고하니까 숫자가 부풀려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9배라는 숫자는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테슬라의 진짜 무기는 사이버캡이에요. 운전대와 페달이 아예 없는 로보택시 전용 차량. 2인승의 가격은 $30,000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하나로 약 4천만원. 2026년 4월부터 양산을 시작한다고 발표했고 실제로 2월에 첫 생산 차량이 나왔어요. 사이버캡이 본격적으로 굴러가면 게임이 바뀔 수 있어요. 지금은 모델 Y를 개조해서 쓰니까 비효율적이지만 처음부터 로보택시 전용으로 설계된 사이버캡은 운영 비용이 훨씬 낮거든요. 운전대도 페달도 없으니까 내부 공간도 효율적이고 일론 머스크는 7개 도시로 확장하겠다고 선언했어요. 테슬라의 강점은 이미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수집한 FSD 주행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가 로보택시 AI 학습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니까 데이터 양에서는 웨이모를 압도해요. 파트 4 중국 조용히 앞서가는 거인.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존재가 있어요. 중국이에요. 중국의 로보택시 시장은 솔직히 미국보다 앞서 있을 수 있어요. 바이두의 아폴로 고가 대표적인데 우한,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여러 도시에서 유료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월 100만 건 이상의 운행을 처리하고 있고 그리고 포니, AI, 위라이드 같은 회사들도 있어요. 이 회사들은 미국에서도 테스트를 하면서 동시에 중국 시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어요. 중국이 무서운 건 규모와 속도예요. 상하이시가 발표한 계획을 보면 레벨 4 자율주행차로 6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운행 면적은 2,000평방킬로미터. 이건 상하이 도심 전체를 커버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자율주행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주고 있어요. 규제도 빠르게 정비하고 테스트 구간도 대규모로 지정하고 기업들에게 보조금도 주고. 미국이 기업 주도로 로보택시를 발전시키고 있다면 중국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밀어붙이는 구조예요. 비용 면에서도 중국이 유리해요. 바이두의 6세대 아폴로 RT6 로보택시 차량은 대당 가격이 약 25만 위안, 하나로 약 4,500만원 수준이에요. 이전 세대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로보택시 가격을 빠르게 낮추고 있는 거예요. 파트 5 한국 잃어버린 시간. 자, 그러면 한국은 어디에 있냐? 솔직하게 말할게요. 한국은 이 전쟁에서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한국에서 로보택시라고 할 수 있는 건 서울 상암동에서 시범 운행 중인 자율주행 택시가 전부예요. 서울시가 올해 3월부터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고 하반기부터는 운전자 없이 달리는 완전 무인 차량을 투입하겠다고 했어요. 전국 8개 지자체에서도 자율주행 관련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근데 규모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해요. 미국에서는 웨이모가 10개 도시에서 수천 대를 운영하고 있고 테슬라가 수십 대를 돌리고 있고 중국에서는 수만 건의 유료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상암동에서 몇 대가 시범 운행 중이에요. 이 격차가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타다 사태예요. 2019년에 타다라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택시 업계의 반발로 사실상 퇴출됐잖아요. 그 이후로 한국의 모빌리티 혁신이 위축됐어요.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하면 기존 업계가 반발하고 정부가 규제로 막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꺼려하게 된 거예요. 미국이 100억 킬로미터의 자율주행 데이터를 쌓을 동안 한국은 1300만 킬로미터였어요. 비율로 따지면 약 0.1%. 이 데이터 격차가 기술 격차로 직결돼요. 파트 6 현대차 마이너스 모셔널의 반격. 그래도 희망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현대차그룹이 최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현대차그룹과 액티브의 합작법인 모셔널이 있어요. 이 회사가 2026년 초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무인 로보택시 시범 운행을 시작했어요. 올해 말에는 레벨 4 수준의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이에요. 모셔널이 쓰는 차량은 현대차 아이오닉 5예요. 여기에 자율주행 센서와 AI 시스템을 탑재한 거죠. CS 2026에서
공개한 이 엔드-투-엔드 AI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은 테슬라의 접근 방식과 유사해요. 카메라 영상을 AI가 직접 처리해서 운전 판단을 내리는 방식. 모셔널의 강점은 현대차 그룹이라는 든든한 백이에요. 차량 생산 역량이 있으니까 로보택시 전용 차량을 대량 생산할 수 있고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도 있어요. 웨이모는 차를 직접 만들지 못하니까 제규어나 지커 같은 외부 제조사에 의존하는데 모셔널은 현대차가 직접 차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에요. 모셔널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시작하는 건 좋은데 한국에 들어오려면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국의 자율주행 규제, 택시업계의 반발, 인프라 구축 문제. 이 모든 걸 해결해야 해요. 현대차가 미국에서는 로보택시를 돌리면서 정작 한국에서는 못 돌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건 앞에서 이야기한 테슬라, FSD 상황의 현대차 버전이 되는 거죠. 기술은 있는데 규제가 막는 구조. 파트 7491 논쟁. 진짜 안전한 건 누구인가? 로보택시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가 안전이에요. 각 회사의 사고 데이터를 비교해 봅시다. 테슬라 로보택시 오스틴에서 8개월간 14건의 사고, 57,000마일당 1건. 입원이 필요한 부상 사고도 포함되어 있어요. 웨이모 NHTSA 보고에 따르면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234건의 사고가 보고됐어요. 근데 웨이모의 운행 규모가 테슬라보다 훨씬 크잖아요. 마일당 사고율로 환산하면 테슬라보다 낮다는 분석도 있고 오히려 높다는 분석도 있어요. 데이터 해석에 따라 달라져요. 인간 운전자. 미국 기준으로 경찰에 신고되는 사고는 약 50만 마일당 1건이에요. 근데 경미한 접촉 사고까지 포함하면 약 20만 마일당 1건 수준으로 올라가요. 단순 비교하면 테슬라, 로보택시가 인간보다 사고율이 높아 보여요. 근데 이 비교가 공정하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어요. 첫째, 로보택시는 모든 사고를 빠짐없이 보고해요. 아무리 경미한 접촉이라도. 인간 운전자는 경미한 사고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보고 기준이 다르니까 단순 비교가 어려운 거예요. 둘째, 로보택시는 대부분 도심에서 운행해요. 도심은 교통이 복잡하고 사고 확률이 높은 환경이에요. 인간 운전자의 평균 사고율은 고속도로, 교외, 도심을 다 포함한 거니까 환경이 다른 거예요. 셋째, 사고의 심각도가 다를 수 있어요. 로보택시 사고 중 많은 비율이 경미한 접촉 사고인 반면 인간 운전자의 사고 중에는 사망 사고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보택시가 인간보다 안전한가, 위험한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기가 아직 어려워요. 데이터가 더 쌓여야 하고 공정한 비교 기준이 마련돼야 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직은 로보택시가 인간보다 확실히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규제 당국이 로보택시 허용에 신중한 가장 큰 이유예요. 파트 8 3,500억 원의 판결. 테슬라가 받은 경고. 로보택시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2025년에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판결.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이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에 대해 테슬라의 부분적 책임을 인정하고 2억 4,300만 달러, 하나로 약 3,500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어요. 이 판결은 2026년 2월에 1심에서 확정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법원이 자율주행 관련 사고에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대형 판결이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FSD는 레벨 2고 운전자가 항상 감독해야 한다. 사고는 운전자 책임이다 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어요. 근데 법원이 아니야. 너네 시스템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이 사고에 기여했어. 너네도 책임이 있어 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 판결이 로보택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해요. 왜냐면 로보택시는 아예 운전자가 없잖아요. 사고가 나면 100% 회사 책임이에요. 감독할 운전자가 없으니까 운전자, 감독 의무 태만이라는 변명도 못해요. 3,500억 원짜리 배상이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한 건에서 나왔어요. 로보택시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배상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로보택시 사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예요. 웨이모든 테슬라든 로보택시 사업을 하려면 이 법정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해요. 사고 한 건에 수천억 원의 배상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을 수익이 나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 이게 로보택시 경쟁의 숨은 변수예요. 파트 9 두 가지 철학의 충돌. 테슬라와 웨이모의 로보택시 전략 차이를 좀 더 깊이 볼게요. 이건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예요.
웨이모의 철학은 처음부터 완벽하기예요. 최고급 센서를 달고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기술을 완성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후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방식. 2009년 구글 자율주행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17년이 넘도록 기술을 갈고 닦았어요. 느리지만 확실한 접근이죠. 테슬라의 철학은 일단 시작하고 개선하자예요. 카메라만으로 기존 차량으로 일단 서비스를 시작해요. 문제가 생기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고치고. 불안전하지만 빠른 접근이죠. 데이터를 빠르게 축적해서 AI를 개선하는 전략이에요. 이 두 철학 중 어느 쪽이 이길까요? 웨이모의 문제는 확장성이에요. 차량 한 대에 수천만 원어치의 센서를 달아야 하니까 대량 생산이 어려워요.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아직 흑자를 못 내고 있어요. 알파벳이라는 부모 회사가 계속 돈을 대주니까 버티고 있는 거지, 독립기업이었으면 진작 망했을 수도 있어요. 테슬라의 문제는 안전성이에요. 카메라만으로 과연 로보택시 수준의 안전성을 달성할 수 있느냐. 사고율이 인간보다 9배 높다는 데이터가 나온 상황에서 이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만약 큰 사고가 터지면 서비스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단기적으로는 웨이모가 유리하고 장기적으로는 테슬라가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웨이모의 기술이 현 시점에서 더 성숙하고 안전하지만 테슬라의 데이터 양과 확장 속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를 좁히거나 역전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순전히 제 추측이에요. 이 분야는 워낙 변수가 많아서 예측이 빗나갈 확률도 높아요. 파트 10 로보택시의 경제학. 로보택시가 정말로 돈이 될까요? 이 질문이 중요해요. 기술이 아무리 대단해도 돈이 안 되면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요. 일단 현재 택시 시장의 규모를 보면요. 전 세계 택시 및 라이드 헤일링 시장이 연간 약 3천억 달러 규모예요. 하나로 약 400조 원. 여기에 물류, 배달까지 합치면 시장은 훨씬 더 커져요. 로보택시의 가장 큰 경제적 이점은 인건비가 없다는 거예요. 택시 운영 비용의 6070%가 기사 인건비인데 이게 사라지면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달라져요. 같은 요금을 받으면 마진이 엄청나고 요금을 낮추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모건 스탠리의 분석에 따르면 로보택시가 상용화되면 마일당 비용이 현재 택시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서울에서 강남에서 여의도까지 택시비가 지금 15,000원이면 로보택시는 4,000원 정도에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 정도 가격이면 대중교통과 경쟁이 돼요. 버스나 지하철보다 조금 비싸지만 훨씬 편리하잖아요. 문 앞에서 타고 목적지 앞에서 내리니까. 그러면 자가용 소유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차 살 돈으로 로보택시를 쓰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자동차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변화예요.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면 현대차, 도요타, 폭스바겐 같은 전통 자동차 회사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테슬라가 로보택시에 올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차를 파는 것보다 차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게 더 큰 돈이 되니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미래 가치는 로보택시에 있다고 계속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파트 11 택시기사 300만 명의 운명. 여기서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해요. 로보택시가 상용화되면 택시기사들은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적으로 택시 및 라이드 헤일링 기사는 수천만 명이에요. 한국만 해도 택시기사가 약 25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의 일자리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물론 로보택시가 내일 당장 모든 택시를 대체하는 건 아니에요. 기술이 완성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규제가 허용되려면 시간이 걸리고 인프라가 구축되려면 시간이 걸려요. 5년? 10년? 20년? 정확한 타임라인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방향성은 확실해요. 언젠가는 대부분의 택시가 무인으로 바뀔 거예요. 기술이 더 발전하고 비용이 더 낮아지면 인간 기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이 되는 시점이 반드시 와요. 한국에서 이 문제가 특히 민감한 이유는 택시업계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타다 사태에서 봤듯이 택시업계가 조직적으로 반발하면 정부도 쉽게 움직이지 못해요. 로보택시가 도입되면 더 큰 반발이 나올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 흐름을 막는 건 불가능해요. 기술의 흐름을 규제로 영원히 막을 수는 없어요. 한국에서 막는다고 해서 세계에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중국에서 로보택시가 일상이 되면 한국도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해야 할 건 막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예요.
택시기사들의 전환 교육,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전망 확대. 이런 걸 미리 준비해야 해요. 기술이 덮치고 나서 허둥지둥하면 피해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갑니다. 파트 12 테슬라 앱이 한국에 깔렸다.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테슬라 앱에 이미 로보택시 호출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에서도요. 2025년 12월에 테슬라가 앱 업데이트를 하면서 로보택시 호출 화면이 추가됐거든요. 물론 한국에서는 실제로 호출할 수 없어요. 서비스 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앱을 열면 현재 이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근데 앱에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테슬라가 한국에서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인프라를 미리 깔아놓는 거예요. 다만 한국에서 테슬라 로보택시가 실제로 운행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자율주행 안전기준, 보험 규정, 택시업계의 반발. 이 모든 걸 해결해야 해요.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테슬라 로보택시를 타려면 최소 35년은 걸릴 거라고 봐요. 파트 13 로보택시가 바꿀 도시의 모습. 이전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로보택시가 본격화되면 도시가 어떻게 바뀌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게요. 지금 서울에 등록된 차량이 약 300만 대예요. 이 차들의 대부분은 하루 23시간을 주차장에서 보내요. 출퇴근 1시간, 쇼핑 1시간 정도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그냥 서 있어요. 엄청난 비효율이죠. 로보택시는 이 구조를 바꿔요. 한 대의 로보택시가 하루에 수십 명의 승객을 태우고 거의 24시간 운행할 수 있어요. 대수로만 따지면 서울에 필요한 차의 총 대수가 지금의 10분의 1이나 5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차가 줄어들면 주차장이 필요 없어져요. 서울 도심의 주차장 부지를 공원이나 녹지로 바꿀 수 있어요. 도로도 덜 막히고 공기도 깨끗해지고 소음도 줄어들고 대중교통과의 관계도 재편돼요. 지하철역까지의 라스트 마일 문제를 로보택시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지하철역에서 회사까지. 이 구간을 로보택시가 저렴하게 커버해주면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훨씬 좋아져요. 자가용 소유 개념 자체가 바뀔 수 있어요. 지금은 차가 있어야 편하다잖아요. 근데 로보택시가 5분 안에 어디도 와주고 비용도 자가용 유지비보다 싸다면 굳이 차를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특히 도시에 사는 젊은 세대들은 차를 안 살 수도 있어요. 이건 자동차 산업만의 변화가 아니에요. 부동산, 도시계획, 에너지, 보험, 물류. 연쇄적으로 영향이 퍼져요.